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112 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는 소식에 이어 전주공단 부근 농수로 기름 유출 사고 수사 의뢰, 온난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가 증가했다는 내용 알아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올 초 재가동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분산조선소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 6월부터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법의 정식 명칭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112 신고를 통해서 경찰관이 직무 집행을 할 때 취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데요. 경찰관이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112 신고에다가 이제 거짓으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경부터는 단순 일회성 장난 전화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도 112 허위 신고를 누가 할까 싶은데 건수가 꽤 된다고 합니다. 도내 112 허위 신고 건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전북경찰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지난 3년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그 112 허위 신고 사례가 359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매년 거의 120건가량의 허위 신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장난 전화, 허위 신고를 하는 주된 이유가 단순한 심심풀이, 장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작년 올해 5월경에도 김제시에서 어떤 아울렛에서 불이 났다, 사람들이 갇혀 있다, 이렇게 허위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관, 소방관 등이 아주 대거 출동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112 신고 제도가 1957년에 도입됐다고 하고 연간 2천만 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처음 마련됐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기준을 따랐던 겁니까? 현재 그 112에다가 거짓으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에 보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죄가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112 기본법보다 형량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장난 전화의 어떤 내용이 좀 중해야 되고 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요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그런 장난 전화를 형법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번에 제정된 112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회성 전화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형법뿐만 아니라 현재도 경범죄처벌법 같은 것 등에서 거짓 신고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액수가 좀 낮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남의 건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긴급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지금 112 기본법에 보면은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규정이 완전히 새로운 규정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이런 긴급 출입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이 규정을 근거로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112 기본법에 보면은 112 신고가 된 그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그 경우에는 긴급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요건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자, 지난달 30일이었죠. 전주 팔복동 공단 인근 농수로에 막대한 양의 기름이 유출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유출된 폐유 양이 상당했죠?
네, 지금 그 농수로의 폐유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 농수로 바닥에 거의 2, 3cm 두께로 이게 기름이 덮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당초에 약 한 600리터 정도의 폐유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전주시에서 수거 작업을 벌여보니까 순수하게 유출된 폐유 양이 약 3톤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거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양이 액상 형태로 수거된 것이 2톤, 그리고 뭐 기름을 먹은 흡착포 같은 것들이 5톤가량 수거가 돼서 지금 이번 사건으로 약 7톤가량의 그 폐유 폐기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걸 막긴 했습니다만은 기름이 유출된 자리에 기름띠가 형성돼 있고 완전히 제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지금 전주시에서 그 인력이라던가 제거 장비를 투입해서 거의 2주 가까이 이 제거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름띠 같은 것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못하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유출 장소가 농수로다 보니까 또 내년 농사를 지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남아있는 기름띠라던가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어떤 유처리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제거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손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폐유는 어디서 어떻게 유출됐는지 뭐 윤곽이 뭐 드러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 봤을 때 지금 전주시에서 이 폐유를 유출한 업체로 한 업체를 특정을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 측에서 지금 진술을 하기를 그 폐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로 수십 리터가량의 폐유가 유출된 것은 맞는데 지금 이번 사건과 같은 3톤가량에 이르는 폐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측에서도 이 해당 업체를 지금 특정을 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상황이고요.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업체 측 뭐 실수로 배출했다고 하는데 기름의 양이 뭐 상당하지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될 텐데 결국 전주시가 경찰에 뭐 수사를 의뢰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이번 그 폐유 유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지금 사고 현장 주변에 이 폐유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동차 공업사 같은 시설들이 여러 곳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 현장 주변에 전반적인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업체가 고의로 기름을 흘러 보냈다고 밝혀지게 되면 뭐 그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폐유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지정 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하천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농수로의 폐유를 무단으로 방류를 한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요. 고의로 농수로에 무단 방류를 하게 되면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실수로 배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도내에서도 감귤이나 한라봉이 재배되고 있다는 뉴스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제 바나나나 커피 나무까지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열대 작물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까? 네, 지금 전라북도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174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열대 작물이라고 말하는 뭐 바나나라든가 망고 그리고 구아바 이런 작물들의 재배 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지금 84헥타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밀감 또는 이제 망감류, 감귤과 오렌지 교배종을 통틀어서 이제 망감류라고 하는데, 자, 이런 작물들은 통상 이제 제주도 특산물로 인식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재배를 한다고 하니 그 당도라든지 또 품질 면에서 어떻게 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전라북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감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아열대 작물이 각 지자체별로 많은 품종 개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농업기술원 같은 곳에서 감귤 품종에 대해서 신품종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수 품종은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품질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열대 작물이 이처럼 뭐 소득 작물로 요새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이제 전략 작물로 좀 육성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라남도가 지난 2020년도에 그 아열대 작물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요. 그리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같은 국가기관들 유치에도 나서기도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전라북도도 지금 아열대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열대 작물을 좀 신소득 작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수확된 생산물을 공공기관에서 좀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소비를 하는 이런 방침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열대 작물이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생산성에 대한 연구개발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 농업 지도가 상당히 지금 바꿔지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자, 멀지 않은 장래에는 사과나 배도 재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체 작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하루속히 필요할 것 같은데, 자,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적인 예로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2030년이 되면 경상북도의 어떤 북쪽 지방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과를 재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0년이 남지 않은 미래가 벌써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농작물 생산 지도들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대체 작물 육성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라던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정책적인 대응, 학계 연구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지난 2017년에 문을 닫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올 초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컸는데요.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긴 했지만 생산 실적이나 인력 채용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선박 건조라는 완전 재가동을 위한 동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군산조선소 재가동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최연성 국립군산대학교 부총장, 문승우 전라북도 의회 의원, 이장원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직부장입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문승우 의원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말부터 시동을 걸어서 올 초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좀 경과를 말씀해 주시죠. 예. 과거 군산조선소는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상주할 정도로 큰 규모의 조선소였습니다. 이때 매년 10척 안팎의 건조를 했으며 매출 규모도 한 1조 원의 안팎으로 군산 경제의 버팀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 2022년 2월 전라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 산업부 고용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정서를 체결 2022년도 10월 재가동을 시작했으며 산해 블록 제작을 연 10만 톤 이상으로 시작해서 LNG, LPG 탱크 및 의장 등의 점진적 물량 확보를 통해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 가동 목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군산조선소 고용 인원은 본사 직원 100명, 하청업체 직원
911명, 총 1,011명이며 올 12월 현재 생산한 블록은 6만 4천 톤으로 올해 목표인 8만 톤의 8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장훈 부장님, 군산조선소 재가동 완전하고 지속적인 정상화까지는 아직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당초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문승욱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뭐 일자리 창출 현황 어떻게 조사돼 있습니까? 저희가 군산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과 몇 분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1,100명여 정도의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이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이 중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도 수백 명 단위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또 일부는 다른 지역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도급 계약을 맺고 이제 소위 물량팀이라고 하죠. 그 일당제 계약을 맺고 이제 현장에 투입돼 계신 기능공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 수준이 사실 지금 이 조선소 업계에서 많이 좀 논란이 있는데요. 그 일당제나 시급제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는데 이제 시급 10,000원 정도의 이제 연장 근무 추가 주말 특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연봉 한 3,200에서 많게는 4,000 사이로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군산조선소는 블록만 생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블록만 생산해서는 어떤 완결성이 있는 조선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선박을 생산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고용 창출은 어렵다. 딱 그냥 블록 생산 공장 수준의 최소 인력만 채용 가능하다라는 분석들을 좀 하고 있고 그나마도 이런 블록 생산만으로 한정될 때에는 현대중공업 자본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어떤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기대감 속에서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했는데요. 자, 재가동 효과라고 할까요? 지역 경제에 어떤 뭐 파급 효과를 줬다고 분석되고 있는지 우리 문승욱 의원님 좀 다시 한번 따져보죠.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군산조선소가 폐지된 2018년 대비 2023년 현재 고용 노동자는 8,000명가량 증가해 군산시 고용지표는 다소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는 군산시가 최악의 바닥이었습니다. 그 이후 군산조선소 인근 상인들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후 비어있는 상가들이 새롭게 입점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현성 부총장님, 문제는 이제 인력난이라고 합니다. 재가동 전부터 인력난이 좀 심각할 거라 이런 뭐 예측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뭐 공백기가 좀 길었다라는 게 이제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저희 도민들께서 염원하셨지만은 상당히 늦게 가동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에 숙련된 인력이 이제 기다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미 다 이주했고 조선 인력의 숙련공 부족한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 거제, 통영, 목포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군산이 협의하는 동안에 타 지역으로 다 갔거든요, 이미. 이게 이제 이미 간 분들을 모시고 오기는 어렵고, 그리고 다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숙련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그런 그 현장 인력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중 삼중고가 아마 인력난을 가중시켰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제 그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2차 전지 산업 그 특화단지 속에 여러 대기업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아직 공장 가동을 않고 지금 이미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아니면 설계하고 있거나 이 수준인데, 제2의 현대중공업 폭탄이
곧 터질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력에 대한 대비는 덜 돼 있는데 무작정 대기업 유치만 하려고 하니까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전라북도나 군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군산에다가 이제 조선업 도약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력 양성 내지는 취업을 알선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 대학도 고급 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옆에 있는 군장대학에서도 또 숙련공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는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좀 못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북도 군산시 또 각 대학에서 용접 기술자라든지 인력 양성에 좀 뭐 힘을 상당히 쏟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금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인력 양성 사업에 이런 성과가 이렇게 미흡한 것은 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번 이 현대중공업의 인력 양성 사업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군산을 비롯한 지역 산업에 큰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국인만으로서는 더 이상 현장 인력을 채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유입시켜서 투입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전북인력개발원을 통해서 현재 훈련받고 있는 인력이 140명 정도 됩니다. 제일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45명 정도 왔고요. 지금 140명 훈련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500명까지 늘어나는데 요 인력은 누가 주선해서 왔냐면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컨택해서 데리고 온 인력입니다. 그래서 요 인력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현대중공업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약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조선업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장 기능 인력이 대거 모자라기 때문에 이분들을 3만 5천 명까지 늘리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3만 5천 명이면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유입하려고 하고 있냐면 먼저 무조건 단순 기능 인력을 먼저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자를 E9 비자라고 해요. E9 비자를 받아와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또는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먼저 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4년 정도 취업을 하게 되면은 E7 비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E7 중에서 분류 코드가 4된 게 E74 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E74 비자를 받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 숙련공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5년 정도 한 기관에서 더 근무를 하게 되면은 거주민 내지는 영주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도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 됐을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2차 전지 특화단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많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데가 농수산업이거든요. 농수산업 똑같이 이 절차를 거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고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면은 전라북도가 산업도 살리고 인구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정원 부장님, 우리 최현성 부총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당연히 여기 배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과연 우리의 청년 근로자들도 사실은 여기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인력 유인의 장단점 혹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 조선업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력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외국인 노동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이죠. 인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E7 비자로 이제 데려올 때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자부담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현지 브로커한테 주고 거기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한글 교육이나 간단한 기능 교육 받고 들어와서 이제 E7 비자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들어올 때 이세분 비자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인 그 GNI 지수라고 그 평균 소득의 한 80% 정도의 임금을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국내 내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을 파괴하지 않고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규제를 두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월 270만 원짜리 계약서를 쓴다는 거죠. 근데 들어와서 하청업체랑 계약서를 쓰는데 2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쓴다는 겁니다. 최저시급 계약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동남권에서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 금속노조 조선소 쪽 현장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기자회견을 몇 번 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제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모셔오는 건데 모셔오고 이중계약서를 써서 최저임금을 주고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조선소가 위험한 거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국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국인이 여기서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저임금이고 위험해서인데 외국인 노동자도 여기가 저임금이고 위험하면 굳이 조선소에서 일을 할 요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미등록 신분으로 이제 뭐 이탈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업종으로 이직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 정책 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주목하고 필요한 인건비는 제대로 좀 임금을 주고 처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승우 의원님. 자, 그런 한켠에서는 또 전라도와 군산시가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원책 좀 예. 말씀해 주실까요? 그 인력 확충을 위해 현재 고용 보조금 지원, 생산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사내 협력사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중년과 청년들이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인 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은 총 500명을 대상으로 신중년과 청년을 고용한 사내 협력사에겐 고용 보조금을 또는 인건비를 근로자에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생산기술 인력 양성은 총 1,120명 규모로 사내 협력사 근로자의 생산기술 현장 교육과 함께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협력사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는 근로자 편익을 위한 통근버스, 기숙사, 임차비를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통근버스는 올해 5대인데 내년에는 12대로 증차할 예정입니다. 증차를 하게 되면 인력도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장님. 자, 기업에 대해서는 뭐 고용 보조금, 또 채용 지원금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그다음 근로자에게는 이제 정착금의 기술 수당까지 준다고 합니다만은 필요 인력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군산조선소만의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인력을 더 많이 유입을 해야 되고 채용을 해야 되니까 군산조선소만의 문제 또 있으면 좀 더 짚어주시죠. 군산조선소만 인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모자르기 때문에요. 핵심은 임금입니다. 결국 임금이에요. 왜냐하면은 조선소는 예전에도 위험했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선소에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집에 돈이 갑자기 뭐 빚이 많아서 많이 필요하다면은 조선소 가서 2, 3년 동안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하면은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임금 수준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재작년에 그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가 이제 거제조선소에서 이제 옥새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급여 명세서가 공개가 됐잖아요. 이때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 조선소 노동자들 2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의 임금 명세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임금 삭감이 대거 이루어졌었는데 2021년도에 받는 임금이 2016년에 받던 임금보다 30%가 낮았어요. 20년 근속이 된 하청 노동자들이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숙련공은 말도 안 되고요. 그냥 인력 자체를 유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지금 뭐 저 시급 10,000원 얘기하는 거 보면 크게 뭐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뭐 고용안정지원금이나 뭐 내일채용공제나 이런 식의 수당들을 좀 붙이긴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른 어떤 육상 플랜트나 건설 현장이나 특히 요즘 그 경기도 고덕에 있는 삼성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일용직 인력들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면은 아무 경력 없는 사람들도 하루 일당 17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군산조선소에서 시급 10,000원 주면은 월급 한 250에서 300 정도 지금 가져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수준으로는 이 위험하고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엄청나게 추운 이 현장에 인력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자리뿐 아니라 블록 생산량도 지금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분석 아니겠습니까? 경기 불황으로 더군다나 이제 선박 건조가 아닌 블록 생산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나마 또 블록 생산 일감도 계속해서 뭐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분에서 또 회의적인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올해의 블록 생산량 수주받은 것의 80%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결국 인력난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일 거고 지금 인력의 숙련도와 또 연결되는 부분일 것일 텐데요. 수주량도 중요한데 다들 아시겠죠? 수주량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만드냐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되는 블럭이 컨테이너 블럭인데요. 그 군산조선소에서는 이제 사실상 블럭을 납품한다는 것인 거잖아요. 블럭을 만들어서 배로 띄워서 이제 전남이나 이런 쪽에 그 다른 조선소로 보내서 이 블럭들을 의장 단계를 거쳐서 붙여서 이제 최종 건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돈이 안 됩니다. 컨테이너선에 그 요구되는 기술 수준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 충분히 이제 뭐 다른 나라의 조선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의 조선소의 강점은 세계 탑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위를 갖고 있는 선박들은 특수선들, 뭐 가스선, 뭐 액화, 뭐 그런 탱크선들 그런 쪽에서 굉장한 우위를 갖고 있는데 컨테이너선 블럭을 해서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조선소의 물량을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 들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선박을 수주해야 된다. 그렇게 좀 봐야 선박을 수주해야 우리의 고용이 또 안정되고 군산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몇 년 단위 일감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문승우 의원님, 전라북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에 대해서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뭐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은 됐지만 아직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구 유입 효과는 기대 이하로 떨어져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같고요. 군산 시민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예컨대 현대 중공업 측은 군산조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2023년도 8만 톤 등 연간 10만 톤 이상의 블록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지만 2023년도 12월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은 목표 대비 80% 6만 4천 톤에 불과합니다. 고용 인원도 1,000여 명으로 선박 건조를 위한 최소 인원은 3천 명의 한참도 모자라는 수준이고 블록을 생산하는 울산 조선소에 납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비판은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달리기를 기대하는 게 무리인 듯 합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한 지 채 1년가량밖에 되지 않았으니 좀 더 긴 호흡을 바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현성 부총장님,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인력난 해소가 시급하고요. 또 단기적인 해결도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선박과 관련한 기술 노동자들은 이제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인력, 이제 보통 숙련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급 기술을 숙련된 기술을 가진 숙련공들을 양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좀 충족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 뭐 이제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우리 한국인들의 손재주 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또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저희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좀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작년에 그 현대중공업 한국 조선해양이죠.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수주한 진수한 배가 197척입니다.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이 중에서 물론 군산에서는 한 척도 건조를 안 했지만은 우리는 이 중에 일부가 이제 군산으로 오길 바라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와 인근에 있는 목포 대불공단에 있는 사무중공업의 작년 매출이 4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저희 군산 조선소가 규모로 보면은 그 수준이 되는데 이제 막 블록 생산만 시작하고 있어서 매출이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 들고 저희 그 학교라든지 인력 양성 기관에서 또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린 대로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여기에 상당히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나가면 2, 3년 내에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5천 명 정도 선까지 전성기에는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기간까지 가는데 빨리 당겨서 2, 3년 내에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군산에서도 선박 건조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승 의원님, 블록 생산 공장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를 할 수 있는 조선소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군산 조선소가 폐쇄된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하루아침에 군산 조선소가 과거처럼 복원된다는 것은 바로는 안 된다.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되긴 하지만 사실상 불모지였거든요. 5년 이상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블록 생산, 지금 현재는 블록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선박 신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애열 단계가 있어야 된다. 너무나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현대중공업과 협약에서 물량 공급 단계적 확대, 온전하고 지속적인 가동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나 군산시는 현대중공업의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계속 신이 성실하게 지켜주기를 계속 지금 바라고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지금 현대중공업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될 걸로 생각하고 지금 군산주소 정상화라는 단계는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한다. 너무나 성급하면 좀 문제가 있다. 밟고 가다 보면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에 어느 정도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사이에 재가동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장원 부장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또 노동제 차원에서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겠죠.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 여건 향상, 또 회사 사용자 측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고 사용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그 산업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한데요. 현장이 지금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굉장히 좀 제대로 안전하게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좀 지원들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최대한 좀 여건을 좀 개선해줘서 그래도 좀 안전하고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욕구는 임금 인상인데 이런 지금 다단계 하청 구조 때문에 이게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계에서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임금 체불입니다.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인데요. 다단계 하청 구조의 간접 고용 구조다 보니까 이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기성금을 올려주지 않고 교급 금액을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업무를 요구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업무를 완성하지 못해서 그 하청업체가 나중에 결품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임금 체불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원청이 책임지고 이걸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하청업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지라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청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좀 줄도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기획폐업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도 동남권의 조선소 현장에서는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폐업을 결심한 이제 하청업체 사장이 일부러 임금체불을 하는 겁니다. 임금체불을 일부러 해서 도산을 시키고 도산이 되면 이제 퇴직금 체불이나 임금체불 금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노동부의 대지급금, 옛날 체당금이라고 하죠.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건 받고 우리 법인은 청산됐으니까 난 그냥 벌금 받고 끝내겠다. 라는 식으로 돼서 정말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어디 하청업체 들어가서 2, 3년 일하면 폐업하고 임금 떼이고 또 다른 업체 들어가서 2, 3년 일하면 또 임금 떼이고 폐업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는 사실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반드시 바꿔내야 최소한 임금체불 없이는 일을 해야 노동자들이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원청업체가 책임지지 않고 가버린다면은 좀 미래가 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현성 부총장님, 현대중공 군산조선소 내년까지 최대 1,400여 명을 고용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한지 좀 간략히 좀 말씀을 저는 해주시죠. 이제 1,400명 고용은 뭐 아마 지금대로 하자면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이 한 지역에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도 상당히 우리가 아직까지 계량하지는 않았지만은 적지 않은 수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들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마이스터고들에는 대개 이런 조선업으로 갈 수 있는 숙련공을 양성하는 학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딴 데로 가지 않고 자기 지역에 남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 마이스터고에서 나온 학생들도 울산을 갈까, 수도권으로 갈까, 아니면 경남으로 갈까, 재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야 고향을 사랑해달라는 이런 고소밖에 할 수 없다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 같아도 지금 군사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어떤 식의 협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산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오든지 군산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갔을 때에는 파격적으로 정규 여건을 개선해주는 이런 방안들을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선행됐을 때에 저희 전북 인력도 나가질 않고 외부에서 외국인 인력도 와서 전북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업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인구도 증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옛 명성을 다 되찾고 완전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서로 마무리 말씀 가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원 부장님. 예, 그 답은 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박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분들도 이제 좀 집단적으로 좀 뭔가를 목소리를 내서 우리 의견을 주장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노동조합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승우 의원님.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과 군산 경제 활성화에는 마중물을 투입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과거 시골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재래식 작두 펌프를 해서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조선소는 마중물을 많이 부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 들어서 마중물을 많이 붓고 작조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같은 이치로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기반 붕괴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가시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비용,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산주선소 정상화를 위해선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살 것이며 미력 하나마 본 의원도 군산주선소의 정상화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성 부총장님. 현대중공업의 막바지에 있을 2016년에 군산시 근로자 총수가 2만 6천 명. 그중에서 현대중공업 종사자가 6천 명이었습니다. 24%를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현대중공업이 정상 가동돼서 그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인력 양성 대책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시대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더 이상 이주 노동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히 수용을 해서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 노동자 특구를 만들어서 충분한 산업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산업도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하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포식 때 내건 슬로건이 군산의 불꽃 다시 피어오르다였습니다. 하지만 1년여 동안 성과나 고용 면에서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명실상부한 조선소로 우뚝 세우겠다는 선언을 한 만큼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군산 경제 회복에 어떻게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